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 그에 따른 경제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내신 이승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7월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을 뽑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는데 뭐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확률을 보면 2% 정도로 나오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동결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오히려 많고요. 이렇게 동결되는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연준에서 관세가 발표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된다. 네. 이게 두 가지 영향이 다 있거든요. 이제 고용이라든가 어떤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관세율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어떻게 확정이 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관세 때문에 7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준을 직접 찾아가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월러 이사하고 그 보우먼 부의장도 이제 도비시한 의견,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반대 의견 냈죠. 네. FOMC 참가하는 여러 이제 지역 연준 의장들은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얘기를 또 FOMC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될 때 설사 동결된다 하더라도 인하 반대표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연준 이사회 내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렇게까지 반대표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얘기인데 그 기본 동기는 그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달 5월이었죠. 그때 그 고용 지표가 6월이었죠. 그 좋게는 나왔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민간 신규 고용이 굉장히 정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고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쯤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연내 몇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 6월에 연준이 발표한 SEP라고 그러죠. SEP 반영된 거 보면 올해 중 2번 정도 인하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현재 보면 2번까지는 아닐 거란 예상이 대부분 많고요. 지금 9월 달도 최근에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확률적으로 한 70% 정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밀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한 12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데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직 관세 영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더 많아질 텐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쉽게 내리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한 번 정도 내리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물가 지표 또 고용 지표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래도 연내 한 번쯤 인하는 있지 않을까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가랑 고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6월 고용이 잘 나왔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양호했습니다. PC 물가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PC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곧 나오겠죠.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은 이제 주로 PC 중에 코어가 중요하잖아요. 연준이 코어 PC를 보는데 지난달이 2.7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은 한 2.8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예상의 근거는 지난 CPI가 미국 CPI가 나왔는데 거기에 반영된 게
좀 괜찮게 나왔지만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지만 내용을 구성을 보면 그 내구 소비재들, 뭐 가구나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수입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이미 관세 영향이 반영이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미 이번 PC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서 일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시하는 2%대 물가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서비스 물가 부분은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뒤에도 더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 기업에서 고용을 지금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에 아직 전가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연준이 아주 우려해야 될 뭐 가령 그 물가가 4 이상 올라간다든가 네.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급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한 3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금요일입니다.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졸트가 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난달에 좋게 나왔죠. 네. 시장 예상장이 안 좋았는데 약간 서프라이즈성으로 높게 나왔어요. 14만 7천인가가 나왔는데 이번 달은 대체적인 예상은 11만 내지 12만 정도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치는 이번에도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숫자 자체는 근데 그 고용의 질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난달에도 높게는 나왔는데 내용을 따져 보니까 주로 공공 부분에서의 일시적인 고용이 많았고 민간 부분에서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고용이 신규 창출된 부분 크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원이나 원로 이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숫자도 숫자지만 그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부터 결국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소폭이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다라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네. 지금 계속 경제 전망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맞아요. 측면들이 네. 있고요. 미국 GDP를 보면 지금 1, 4분기는 마이너스 0.2였죠. 연율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역선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관세가 적용이 되기 전에 수입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출이 GDP 들어가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을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요인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2분기에 그 대체적인 미국 GDP 연율로 계산한 그 성장률은 한 1.5 내지 2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나우 지수가 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그 GDP 나우는 한 2.4 정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좋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 1분기가 낮았기 때문에 거기다 기저 효과, 반대 효과도 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성장의 그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FOMC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7월에 ECB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와 같이 금리 인하를 지금 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완화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연준은 인하 사이클을 하다가 지금 관세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 자체를 지금 그것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로 지역의 ECB도 지난달에는 동결했습니다만 유럽도 좀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것이 경기의 하강 압력을 줄 것이고 물가는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가깝게 옆에 있는 이제 일본을 보면 최근에 일본 물가가 특히 쌀 가격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일본의 그 BOE죠, BOJ의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BOJ도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 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미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완화적인 그 추세를 지속해 나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관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한 그런 완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좀 주된 관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참여 선거도 있었고 국제금리도 상승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고수를 했습니다만 동결을 지금 단행을 했죠.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부담스럽겠죠. 예, 네.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지금 30년물이 그 장기물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그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BOJ가 신중히 네.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니까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BOJ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미국의 머니마켓 잔고에 쌓인 자금이 7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다라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증시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MMF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많다고 해서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약간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MMF가 이제 원리는 수익률이죠. 시장 금리니까 시장 수익률이 4.2 정도 됩니다. 그 주된 그 수익의 근거는 그 미국 연준에서 그 리버스 RP라고 하잖아요. 그 초과 지준에 들어가는 거 그러지 못하는 네. 그 자금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연준이 리포를 팔아서 돈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MMF가 대부분 이걸 많이 사고 있어요. 그게 4.25인가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 1년짜리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준이 이런 초단기 자금을 시장에 묶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만 이것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로 안 가고 시장에 이제 잡아놓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양은 많지만.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금리가 내려가거나 다른 뭐 기업 수익이 좋아져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수익이 좋은 부분으로 넘겨가게 되는 그런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로 봐야 되고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앰플 리저브라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그 초단기 그 연준이 제공하는 그 예금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한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일이죠. 한미 간의 협상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지금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에서 봤듯이 지금 15% 관세율이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그만큼 큰 대가를 또 약속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네. 당국자가 아니라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물론 네. 이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아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예상은 대부분 15% 수준이죠. 상호관세 부분으로 기본에 10% 기본적으로 있는 네. 거고 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은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협상하러 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대기하고 있는 주된 그렇죠.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통화 정책이든 환율이든. 그래서 좀 아직은 웨이랜스이죠. 지켜봐야 됩니다. 그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에 이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국은행은 기존에 7월 달에 그 금통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관세 영향을 상당히 반영을 하려 하지만 불확실하니까 완벽하게 네.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냥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런 그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불리한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금리를 내릴 여지는 더 커진다고 봐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특히 지금 뭐 최근에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상당히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경제 성장 자체 또는 그것이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큰 이슈가 되니까 이런 부분의 영향을 지켜보고 통화 정책에는 현재로서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능성도 크지만 사실 미국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게 네. 기존에 우리가 200bp죠. 네, 를 벌어진 거는 이번에 처음이고 한미 간의 격차요. 네. 예. 게다가 이제 그 225까지 나가면 수치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부담이 내보다는 환율 자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통화 정책이 꼭 환율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에 만약에 경기가 지금 환율 협상이 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와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나오면 네.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그러는 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경기 둔화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크고 네. 그거를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금리 요인으로 좀 부정을 해야 된다면 내려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죠.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한미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통화 정책 방향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한미 간의 협상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네. 사실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지금 0.8은 한은에서 전망한 0.8하고 같은 수치이고요. 네. 그래서 좀 기존의 전망보다 내리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새로운 정보를 이제 반영한 것이라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0.8, 0%대 성장을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지난 2분기 한국 성장률이 저희가 1, 4분기 때는 전기 대비 0.3이었던가 했는데 0.2였죠. 근데 2분기에는 0.6이었거든요. 0.6은 분기, 이건 연율이 아니고 분기 대비 분기니까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투자 부분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안 좋았지만 수출과 소비는 꽤 양호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전망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측면이 있고 그거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 우리 성장 현재로서의 추세로 봐서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끝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더 이제 임팩트를 줄지를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는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면서 국민의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정책의 효과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금리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금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금리 인하를 작년에도 좀 하느니 많이 꺼렸고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값 때문에 그랬잖아요. 집값이 불안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한국 경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서 사실 경기의 전망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저는 인하를 늦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조치로 좀 잡혔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리 정책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금리는 시차를 두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광범위한 파급을 미칩니다. 네. 반면에 재정은 요소요소에 이렇게 파인 튜닝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네. 소비 쿠폰 나오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거 갖고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성장은 당장 다음 분기부터라도 이렇게 올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의 효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 쿠폰과 같이 사실상 일상에서 바로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재정 정책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달러 동향 얘기 살짝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저 나름대로의 그 견해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플라자 합의 말씀하셨는데 플라자 합의라는 얘기는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플라자 합의가 85년에 있었던 네. 배경에는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70년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달러가 굉장히 빠른 강세로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 미국의 제조업 기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국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고 그것을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그런 주요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개입도 이루어지면서 네. 상당히 큰 임팩트를 미쳤어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미국 경제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사실 성장률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물론 그렇죠. 일부 그런 제조업 기반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 대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의 그 환율 협정식으로 강요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환율은 지금 미달러 자체의 약세와 강세 이런 부분의 그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주된 흐름은 작년에 굉장히 그 미달러가 강세였던 것이 사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투자,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미국에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그 자금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또 이제 관세 불확실성 등등 때문에 미달러가 쭉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그 기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쵸. 다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환을 오픈하지 않고 이제 해지를 하는 물량이 많을 거라고 보인다면 그렇게 환율의 영향은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달러 자체는 좀 횡보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원달러는 지금 미달러보다 연초 대비 한 5%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주로 관세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관세 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된 거라서 이 정도 폭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현재 1300, 70원, 80원, 90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좀 하반기에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해서는 1,300원 후반대까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승원 숭실대학교 경연대학원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